안녕하세요. 무지개 인생 채널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3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은 내게 두 번째 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스한 봄날의 약속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죠. 완벽한 사기였습니다. 저는 그 사기의 피해자 김순애입니다. 59년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했죠. 오늘은 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상처받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병실 창문으로 비치는 노을빛이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붉게 물들입니다. 점점 여위어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집니다. 철수 씨, 저 예쁜 노을 좀 보세요.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도 진통제로 깊은 잠에 빠져 있네요. 저는 김순애입니다. 올해 59세, 18개월 전부터 남편의 투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처음 남편이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대기업에서 30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철수 씨는 정년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술도 성공적이었고 항암 치료도 잘 받고 있었어요. 집에서 간병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으로 갔죠. 하지만 6개월 전 수술 1년 후 정기검진에서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췌장으로 전이가 확인됐습니다. 의사의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보통 이런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렇게 시작된 간병의 일상. 처음에는 집에서 돌봤지만 3개월 전부터는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철수 씨, 오늘은 밥 좀 먹어봐요. 내가 직접 만든 미역국이에요. 반응이 없습니다. 식욕은 완전히 사라졌고 수액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병원으로 향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갑니다. 빈 아파트, 차가운 침대,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하루. 엄마, 간병인이라도 써요. 이러다 엄마까지 몸 상하겠어요. 큰딸 민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낯선 사람의 손길을 거부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만을 원했죠. 오늘도 창가에 앉아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예제 앨범을 펼쳐봅니다. 젊은 시절 우리의 모습,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첫 집을 장만했을 때, 그리고 문득 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띕니다. 대학 시절 도서관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정수 오빠.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을까. 한숨과 함께 중얼거립니다. 3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1988년 봄, 한국대 캠퍼스는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물리대 2학년이었던 저는 시험 공부를 위해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봐, 그 책 좀 빌려줄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캠퍼스의 인기남 정수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법대생이었던 그는 키가 크고 눈빛이 매력적이었죠. 아, 네. 처음에는 단순한 책 대여였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연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마주치던 우리는 곧 캠퍼스 데이트를 시작했고 그렇게 2년간 서로를 사랑했어요. 순애야, 우리 졸업하면 결혼하자. 한강변 벤치에서 그가 청혼했던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사랑을 순탄하게 두지 않았어요. 정수, 걔네 집안은 안 돼.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다던데. 우리 순애를 그런 집안에 보낼 수 없어. 부모님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우리는 마지막 이별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을지로의 작은 다방에서 순애야, 미안해.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 후 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철수와 결혼했고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습니다. 철수는 말이 없고 표현에 서툴렀지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한 세월은 큰 파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딸 둘을 낳아 키우며 살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6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순애야, 정수 오빠 기억나? 미국에서 변호사 하다가 한국에 다시 왔대. 이번 동창회에 온다던데. 대학 친구 미영의 전화가 왔지만 이미 남편의 병간호로 정신이 없던 저는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전화가 제 인생을 뒤흔들 줄은 몰랐죠. 현재로 돌아와 병실에서 핸드폰 벨이 울립니다. 미영이었어요. 순애야, 이번 주말에 대학 동창회 있잖아. 꼭 나와. 네가 이러다 쓰러질까 다들 걱정하고 있어. 미영아, 나 지금 철수 씨 간병하느라 그럴 시간이. 간병인 부르면 되잖아. 단 몇 시간이라도 나와서 숨 좀 돌려. 네가 이렇게 지치면 누가 철수 씨를 돌봐? 미영의 말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쓰러지면 남편은 누가 돌볼까요? 결국 오랜만에 간병인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철수 씨, 이번 주말에 잠깐 대학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남편의 창백한 얼굴에 키스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자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여자로서의 저를 완전히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20명 정도의 옛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운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정수 오빠였습니다. 6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고 말투는 35년 전과 다름없이 따뜻했어요.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정말 너구나. 그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3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어요.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35년이 지났는데도 너는 여전히 아름답구나.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친구들의 놀림 속에 우리는 따로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했다면서요? 그랬어, 결혼도 했었고 10년 전에 이혼했지. 자식은 없어. 1년 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작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제 차례가 되자 망설임 없이 남편의 병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힘들겠구나.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야. 정수 오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딸들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고통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한 것 같았어요. 미안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이나마 이해해. 넌 항상 강한 척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여렸으니까. 35년 전에 헤어졌는데도 그는 여전히 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더 큰 위로를 받았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정수 오빠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애야, 내가 연락해도 될까? 가끔 커피라도 마시면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이 따뜻함이, 그리고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이 느낌이 너무 그리웠어요.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곧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내일은 또 병원에 가야 하고 남편은 여전히 저를 필요로 하니까요. 다음 날부터 정수 오빠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문자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오늘은 어땠어? 많이 힘들진 않았어? 매일 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쯤 오는 그의 문자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커피를 들고 방문하기도 했어요. 순애야, 잠깐 나와봐. 맛있는 커피 가져왔어. 병원 로비에서 만나 짧게나마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제게는 작은 휴식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조언보다는 경청해 주었어요.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법률사무소 운영이 쉽지 않아. 하지만 네가 더 힘들지. 항상 너 생각만 하면 내 어려움은 별거 아닌 것 같아. 그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어려움도 인정하면서도 저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어느 날 남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의식이 흐려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빠. 남편이 위독해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고 30분도 되지 않아 정수 오빠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어요. 내가 여기 있을게. 네가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 그날 밤 남편은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의사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세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수 오빠는 저를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울어도 돼. 넌 정말 잘해왔어. 철수 씨도 분명 그걸 알고 있을 거야. 그 말에 더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2주 후 결국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의식이 돌아온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순애야, 고마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3일간의 장례 기간 내내 정수 오빠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켰어요. 필요한 일들을 조용히 돕고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다는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남편의 물건들, 사진들, 그리고 빈 침대. 모든 것이 그의 부재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장례식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박철수님께서는 30억 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전부 부인에게 남기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모으신 재산이고 모두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검소하게 살았고 저에게도 절약을 강조했었는데 그가 이토록 많은 재산을 모아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철수 씨는 항상 아내분의 노후를 걱정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변호사의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이 흘렀습니다. 표현은 서툴렀지만 남편은 항상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정수 오빠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우리는 남편의 마지막 배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철수 씨는 정말 너를 사랑했나 봐. 마지막까지 내 미래를 생각한 거지. 정수 오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정수 오빠의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계산하는 듯한 눈빛.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지금 제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인데 의심하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지 5개월,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정수 오빠는 조심스럽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한강변을 산책하던 중이었어요. 순애야, 우리 젊었을 때 못다한 사랑, 이제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빠, 정말 그래도 될까요? 아직 철수 씨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철수 씨도 네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그의 마지막 말이 행복하게 살아였잖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죄책감이 교차했지만 이번만큼은 제 마음을 따르고 싶었어요. 커플링이라도 맞추자. 정식으로 약혼하는 거야. 다음 날 우리는 백화점에 가서 커플링을 샀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니 어색했지만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딸들에게는 어떻게 말할까요? 천천히 이야기하자. 딸들도 내 행복을 원할 거야.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화도 보고 음악회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큰딸 민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예상대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엄마, 정말 재혼하실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아요? 민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수 오빠에 대해 정말 얼마나 알고 있을까? 35년 전의 기억과 최근 몇 개월의 만남만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할 결정을 하는 것이 맞을까? 민지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동안 가족만 위해 살았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구나. 결국 식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 사망 8개월 후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해 조용히식을 진행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부부야, 순애야. 정수 오빠. 아니, 이제는 남편이 된 정수 오빠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어요. 결혼 초기 정수 오빠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주고 함께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매일이 데이트 같았고 제 인생의 황혼기가 이토록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순애야,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야. 정수 오빠의 달콤한 말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20대 때보다 더 깊고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특히 밤이 되면 정수는 더 로맨틱해졌습니다. 촛불을 켜고 와인을 따르며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기도 했어요.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야, 순애야. 침실에 들어서자 침대 위에 장미꽃잎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정수 오빠는 내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속삭였어요. 아직도 내 향기가 그때와 똑같아. 달콤하고 순수한.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무색하게 우리는 열정적으로 서로를 탐험했어요.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은 교감을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정수 오빠는 제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이런 달콤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어요. 제주도, 강원도, 젊었을 때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함께 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순애야, 우리 해외여행도 가볼까? 괌이나 하와이 같은 따뜻한 곳으로. 정수 오빠의 제안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던 그가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어요. 아마도 저와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 아끼고 있던 돈을 쓰려는 것일 테니까요. 결혼 3개월째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오빠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전화를 받을 때면 자리를 피했어요.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곧 마무리될 거야. 그의 설명을 믿으려 했지만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 검소했던 그가 갑자기 명품 시계를 차고 나타났어요. 이거? 오래된 거야? 그냥 오랜만에 꺼내 찼어. 그의 말이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설명을 요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 오빠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순애야, 내가 알고 있는 좋은 투자처가 있어. 2천만 원만 투자하면 2달 안에 20% 수익이 보장돼.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투자 경험이 없었고 남편이 남긴 재산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위험, 부담 없는 안전한 투자야. 내가 법률적으로 다 검토했고 계약서도 확실해. 정수의 전문적인 설명에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놀랍게도 정확히 2달 후 2,4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어요. 봐, 내가 말했지? 이건 시작에 불과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어. 그 성공에 자신감을 얻어 이번에는 5억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정수 오빠는 모든 서류를 제대로 보여주었고 계약 과정에서도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줬어요. 이건 동남아 리조트 프로젝트야. 현지 관광업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수익률이 매우 높아.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정수 오빠는 현지 파트너들과의 화상회의에도 저를 참여시켰어요. 그들은 모두 진지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였습니다. 당신 남편의 법률 지식과 비즈니스 감각은 정말 대단하군요. 우리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들의 말에 더욱 안심이 되었고 제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10억 원을 투자했어요. 순애야, 이제 투자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 베트남에 다녀올까? 현지 상황도 직접 볼 수 있고 신혼여행도 겸해서. 베트남으로 떠난 여행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에 머물며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고 정수 오빠의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식사도 했어요.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VIP 대우를 해주었고 프로젝트 현장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이곳이 6개월 후에는 최고급 리조트로 변신할 겁니다. 투자금은 최소 30% 이상의 수익으로 돌아올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 그럴듯했고 정수 오빠의 비즈니스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정수 오빠는 더 큰 제안을 했어요. 순애야, 이번 기회가 정말 좋아.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더 투자하면 어떨까? 6개월 안에 원금의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 이번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은 남편이 남긴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 모든 법적 절차는 내가 처리할게. 너는 그냥 서명만 하면 돼. 결국 그의 설득에 넘어가 집을 담보로 15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그 돈도 투자했습니다. 이제 총 30억 원 이상이 투자된 상태였어요. 결혼 8개월째 더 명확한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주말에도 자주 집을 비웠고 전화 통화도 항상 외부에서 했어요. 프로젝트가 중요한 단계라 어쩔 수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어느 날 우연히 정수 오빠의 지갑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얼리샵 영수증이었고 금액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준 선물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혹시 주얼리샵에 다녀왔어?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가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거 너의 생일 선물 준비하는 중이었어. 깜짝 선물이었는데 들켜버렸네. 그 말에 안심했지만 제 생일은 아직 3개월이나 남았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애 고객님, 최근 계좌에서 대규모 해외 송금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해외 송금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은행을 찾아가 거래 내역을 확인했더니 지난 3개월간 총 15억 원이 홍콩과 싱가포르의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어요. 고객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과 해외 송금 내역이 있는데 모두 고객님의 신분증과 서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으세요? 은행원이 보여준 서류에는 분명 제 서명이 되어 있었지만 제가 한 적이 없었어요. 서명이 제 것과 비슷했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위조된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화점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정수 오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분명 최근에 구입한 주얼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백화점 레스토랑으로 들어갔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정수 오빠는 여자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몰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딸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지금 도움이 필요해. 민지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만났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은행 거래를 모두 중지시키고 재산 보전 조치를 취했어요. 어머니의 신분증과 서명이 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해요. 민지가 고용한 사설 탐정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정수 오빠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갈취한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는 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엄마,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그 사람 이상하다고. 민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저녁에 정수 오빠가 귀가하자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오빠, 내 명의로 해외 송금된 돈에 대해 설명해줘. 처음에 그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투자금이야. 네가 동의한 프로젝트 자금으로 보낸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냥 비즈니스 미팅이었어. 네가 오해하고 있어.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변호사와 민지가 거실로 들어왔고 사설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수 오빠의 과거 사기 전력, 가명 사용, 다른 피해자들. 모든 것이 그의 앞에 펼쳐졌어요. 마침내 정수 오빠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됐어. 연기하기 지겨웠어. 그의 냉소적인 웃음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너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리고 병이 심각하다는 것도 처음 대학 동창회에서 만났을 때부터 계획했던 거야.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동창회에서의 우연한 만남도, 병원에서의 위로도, 장례식에서의 지지도 모두 계획된 연기였던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재회도 그 모든 추억도
연기지. 35년 전 일은 기억도 잘 안 나. 그냥 너의 돈이 목적이었어. 너 같은 외로운 노인네는 쉬운 표적이었지. 그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정말 오빠를 사랑했는데. 사랑? 그런 건 없어. 넌 그저 내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야. 정수는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고 민지가 나서서 그를 제지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경찰이 도착했고 정수 오빠는 서류 위조와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경찰차에 타기 직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비웃는 눈빛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찾은 첫사랑, 황혼의 나이에 경험한 달콤한 로맨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딸 민지가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지금 정신 차려야 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일부 자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위조한 서명과 문서들도 증거로 확보했어요. 위조된 서명은 법정에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 관계에서 재산 이전을 어디까지 사기로 볼 수 있느냐인데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 유리한 상황입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고 정수의 과거도 더 자세히 밝혀졌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갈취한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동시에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왜 그런 명백한 신호들을 무시했을까요?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자책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전문 사기꾼이에요. 감정적으로 취약한 시기를 노린 거죠. 법적 싸움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정수는 끝까지 모든 것이 부부 간에 합의된 투자였다고 주장했지만 위조 서명과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한 증거들이 그의 주장을 무너뜨렸어요. 어느 날 법정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로 들어왔고 제 눈을 피했어요. 그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김순애 씨, 증인석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증인석에 앉아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증언했습니다. 35년 만의 재회, 남편의 죽음, 정수의 접근 방식, 그리고 투자라는 명목으로 사라진 돈까지. 증언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잠시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나 후회가 아닌 여전히 계산적인 냉기만 느껴졌어요. 결국 정수는 서류 위조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간의 법적 싸움 끝에 그와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제 재산에 대한 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해외로 빠져나간 일부 자금 약 5억 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2번의 결혼, 2번의 상실. 특히 2번째는 완전한 배신이었죠. 엄마, 이제 좀 쉬세요. 민지의 제안으로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나? 왜 그런 명백한 신호들을 무시했을까?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로움과 첫사랑에 대한 환상이 저를 눈멀게 했던 것 같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연히 TV에서 호스피스 센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인과 봉사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용기를 내어 근처 호스피스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2년간 말기암 환자인 남편을 간병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더니 센터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위로를 해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에 3번 호스피스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손돕기였지만 점차 환자들과 대화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김 선생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견디셨어요? 저는 너무 지쳤어요. 한 환자의 배우자가 물었을 때 제 경험을 진솔하게 나눴습니다. 항상 쉽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절망했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매 순간 오늘 하루만 더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작은 행복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제 이야기가 그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제 아픈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어요.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산책 모임, 독서 모임, 요리 교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활동들을 하며 제 삶의 새로운 측면들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호스피스 센터에서 만난 한 남성 환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웃을 수 있나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죠. 다시 일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그 말은 환자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62세, 2번의 결혼과 이별을 겪었고 사기를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어요. 호스피스 센터에서의 봉사는 제 일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저 자신도 치유받고 있어요. 순애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센터 간호사의 인사에 미소로 답합니다. 이제는 센터의 주요 봉사자로 인정받고 있고 신입 봉사자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어요. 민지와 둘째 딸 소영, 그리고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주말마다 가족 모임을 갖고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엄마, 이 레시피 어떻게 만들어요? 민수가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딸의 말에 웃으며 요리 비법을 알려줍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진심으로 느낄 수 있어요. 가끔은 여전히 쓸쓸한 밤이 찾아옵니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철수 씨와의 추억, 그리고 정수 오빠의 배신까지 모든 기억이 밀려오곤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장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답니다.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이 말이 어느새 제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62세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여행을 다니고 봉사활동을 확장하고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의 저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아이들, 손주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사랑에 대한 환상은 버렸지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 센터 정원에 앉아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인생의 봄날에 찾은 이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이것이 제가 2번의 결혼과 이별, 그리고 1번의 사기를 통해 배운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